아돌프 히틀러는 1889년 4월 20일 오스트리아 마이너스 헝가리 제국의 브라우나 우아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불안정하고 불우했습니다. 아버지 알로이스 히틀러는 엄격하고 학대적인 사람이었으며 어머니 클라라 히틀러는 그에게 깊은 사랑을 주었지만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학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그는 예술가가 되기를 꿈꾸며 빈으로 이주했으나 빈 미술 아카데미 입학 시험에서 2차례나 낙방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극심한 빈곤과 외로움 속에서 반유대주의와 민족주의 사상에 심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빈은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수도로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극심한 사회적, 경제적 혼란 속에서 민족주의와 반유대주의가 확산되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히틀러는 가난하고 성공하지 못한 자신의 삶을 합리화할 대상을 찾고 있었는데 당시 빈의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유대인들이 경제적 착취자이자 국가적 단결을 해치는 존재로 비난받는 것을 보며 그들에게 모든 불행의 책임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카를루거 시장과 같은 대중선동가들의 연설을 들으며 반유대주의가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히틀러는 유대인을 인종적으로 열등하고 독일 민족의 순수성을 해치는 내부의 적으로 규정하며 점차 자신의 신념을 굳혀나갔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히틀러의 이러한 사상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독일군에 자원 입대하여 전쟁에 참전했고 전쟁의 패배는 그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히틀러는 독일이 최전선에서는 패배하지 않았는데도 전쟁에서 졌다고 믿었으며 그 원인이 전후 독일 사회의 불안을 부추긴 유대인과 공산주의자 때문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1923년 11월 8일 히틀러는 미넨의 맥주홀에서 권력 장악을 시도한 맥주홀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 쿠데타는 실패로 돌아갔고 히틀러는 체포되어 반역죄로 란츠베르크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당시 히틀러가 겪은 감옥 생활은 일반 범죄자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정치범에게 주어지는 요새 수감이라는 특혜를 받았습니다. 이는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에서 수감 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로 히틀러는 일반 독방이 아닌 넓은 방을 쓰며 수많은 방문객을 맞이하고 편지를 쓰고 심지어 정치적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감옥은 그에게 외부 세계와 단절된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사상을 정리하고 지지자들과 소통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바로 재판 과정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재판정을 자신의 정치적 연단으로 활용했습니다. 1924년 2월에 시작된 재판에서 그는 자신의 행동이 반역이 아니라 독일 민족을 구하기 위한 애국적인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길고 격정적인 연설을 통해 바이마르 공화국의 무능함을 맹렬히 비난하고 자신이야말로 독일의 구원자라고 선동했습니다. 당시 언론은 그의 재판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히틀러는 이 기회를 통해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재판 결과는 5년형이었지만 히틀러는 겨우 9개월 만에 가석방되었습니다. 재판정에서 보인 그의 오만하고도 확고한 태도는 많은 독일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옥중 생활의 가장 중요한 산물은 그의 자서전이자 정치적 선언문인 나의 투쟁이었습니다. 히틀러는 감옥에서 자신의 오랜 동지인 루돌프 헤스에게 구술하며 책을 집필했습니다. 이 책은 그의 유년기부터 정치에 입문하기까지의 자전적인 이야기와 함께 그의 정치적 신념인 인종주의, 반유대주의, 반공산주의, 그리고 레벤스라움 생활공간이라는 영토 확장론을 체계적으로 담아냈습니다. 그는 나의 투쟁을 통해 독일 민족의 우월성과 유대인의 열등성을 주장하며 독일이 다시 위대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독재자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 책은 출판되자마자 나치당의 공식 이데올로기 교재로 사용되었고 많은 독일 국민이 그의 사상을 접하게 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히틀러는 옥중에서 자신의 전략을 재검토했습니다. 그는 폭력을 통한 쿠데타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후 그는 나치당을 재건하며 군사적 조직에서 대중적 지지를 얻는 정치 조직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는 당의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선전물을 제작하며 대중 집회를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히틀러의 감옥 생활은 그에게 정치적 순교자라는 이미지를 부여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실패자가 아니라 조국을 위해 싸우다 부당하게 수감된 영웅으로 비춰졌습니다. 재판을 통한 대중선전, 나의 투쟁을 통한 사상 전파, 그리고 합법적인 권력 장악을 위한 전략적 전환은 모두 그의 옥중 생활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그가 결국 독일의 총통 자리에 오르는데 결정적인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1920년대 후반 독일은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렸고 이는 나치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히틀러는 대공황으로 인한 실업과 사회적 불안을 이용해 독일 국민에게 희망을 약속했습니다. 1933년 1월 30일 그는 마침내 독일 총리로 임명되었습니다. 총리가 된 그는 곧바로 바이마르 공화국의 민주주의를 해체하고 독재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단순히 행정부 수반의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해체하고 독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합법적인 절차를 가장하여 의회의 입법권을 빼앗아 자신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절대 권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 과정의 핵심은 바로 수권법 통과였습니다. 히틀러는 1933년 1월 30일 총리로 임명되었지만 당시 나치당은 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연립 정부를 구성해야 했고 이는 히틀러의 독단적인 통치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그는 상황을 뒤집을 결정적인 계기를 노렸고 그 기회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찾아왔습니다. 1933년 2월 27일 독일 의회 의사당인 라이히스타크의 원인 모를 불이 났습니다. 히틀러와 나치당은 즉각 이를 공산주의자들의 소행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이 임박했다는 공포를 조장하며 그는 대통령 힌덴부르크에게 비상 권한을 요청했습니다. 힌덴부르크는 즉시 국민과 국가 보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령은 독일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자유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무기한으로 정지시켰고 나치당은 이를 빌미로 수천 명의 공산주의자와 반대파를 체포했습니다. 히틀러의 궁극적인 목표는 비상 법령을 넘어선 항구적인 독재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가 제시한 것이 바로 수권법이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국민과 국가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정부가 의회 라이히스타크의 동의나 대통령의 승인 없이도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이 법안은 4년간 유효하며 헌법의 내용을 변경하는 법률도 제정할 수 있다. 정부가 제정하는 법률은 헌법과 모순될 수 있다. 이 법안은 사실상 의회의 입법권을 정부, 즉 히틀러에게 넘겨주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오직 사회민주당만이 유일하게 이 법안에 반대하며 용감하게 맞섰습니다. 중앙당 회유 나치당은 가톨릭 정당인 중앙당에게 가톨릭 교회의 권리를 보장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유지시키겠다는 거짓 약속을 했습니다. 중앙당은 결국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수권법은 찬성 444표, 반대 94표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표결은 나치당의 합법적인 권력 장악의 정점을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히틀러는 의회의 감시나 법률적 제약 없이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권법 통과 이후 히틀러는 곧바로 모든 정당을 해산하고 나치당 이외의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는 연방제를 폐지하고 모든 지방 정부를 중앙에 종속시켰으며 공무원 조직에서 유대인과 정치적 반대파를 숙청했습니다.
이로써 바이마르 공화국은 종말을 고했고 나치 독일이라는 전체주의 국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반대파를 숙청하고 언론과 교육을 통제하며 나치 이데올로기를 주입했습니다. 또한 유대인에 대한 박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히틀러는 독일의 군사력을 재건하고 베르사유 조약의 제약을 무시하며 영토 확장에 나섰습니다. 히틀러는 전쟁을 일으키기 전 베르사유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독일의 군사력을 재건했습니다. 또한 외교적 협상과 위협을 동시에 활용하며 주변국을 하나씩 집어삼켰습니다. 1938년 그는 오스트리아를 독일 제국에 합병하여 범게르만 제국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1938년에서 1939년의 미넨 협정을 통해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텔란트를 얻어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라 전체를 점령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위대한 독일 민족을 하나로 모으는 정의로운 행위로 포장되었지만 실상은 전쟁의 전초전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서방 연합국이 자신의 야심에 무기력하게 대응하는 것을 보며 자신의 목표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확신했습니다. 1939년 9월 1일 독일군은 폴란드를 침공하며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폴란드 침공은 단순히 국경 분쟁이 아니라 생활 공간 확보와 인종주의적 말살을 동시에 추구하는 첫 번째 군사 행동이었습니다. 이후 히틀러는 파죽지세의 전격전을 통해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 등 유럽의 수많은 국가들을 점령하며 자신의 신유럽 질서를 강제적으로 이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야심은 1941년 소련 침공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소련 침공 작전인 바르바로사는 히틀러의 생활공간 이데올로기의 궁극적인 구현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전통적인 군사 충돌을 넘어 슬라브족을 절멸시키고 그들의 땅에 독일인 정착촌을 건설하려는 인종적 말살 전쟁의 성격을 띠었습니다. 유럽 각지에 들어선 나치 정권은 반대파를 숙청하고 유대인, 집시, 동성애자 등을 색출하여 강제 수용소로 보내는 홀로코스트를 실행했습니다. 이처럼 히틀러가 꿈꾼 유럽 통합은 평화와 공존이 아닌 인종적 우월성을 바탕으로 한 폭력과 정복을 통해 이루어지는 제국 건설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바로 그 거대한 야심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잔혹한 수단이었으며 그 결과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1944년 6월 6일 새벽의 안개 속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상륙 작전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운명의 아침은 아이러니하게도 독일 최고 사령부의 최고 지휘관인 아돌프 히틀러와 독일 최고의 야전 사령관인 에르핀 롬멜에게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치명적인 부재를 이야기했습니다.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으로 명성을 떨친 에르핀 롬멜 원수는 1944년 서부 전선의 방어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합군의 압도적인 공군력 때문에 상륙이 시작되면 독일군의 기갑부대가 해안으로 이동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상륙 직후 연합군이 해안에 발을 딛는 순간 그들을 바다로 밀어내는 결사 방어를 주장하며 대서양 방벽을 강화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작전이 시작되던 그날 새벽 롬멜은 전선에 없었습니다. 그는 며칠간의 악천후 예보를 보고 연합군이 상륙을 미룰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6월 5일 그는 전선을 떠나 아내 루시의 마리아 몰린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독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전장에서 보낸 그에게 가족과의 시간은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롬멜이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생일 선물을 사러 베를린으로 향하고 있을 때 노르망디 해안에서는 이미 엄청난 규모의 연합군 함대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독일의 최고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는 베르히테스가덴에 위치한 자신의 별장에서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나의 단잠을 깨우지 말라는 히틀러의 엄명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 개시에 대한 최초 보고가 들어왔을 때 히틀러의 부관들은 총통을 깨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히틀러가 늦잠을 자고 있으며 그의 잠을 깨웠을 때의 경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히틀러의 독단적인 지휘 체계에 있었습니다. 롬멜과 다른 최고 사령관들은 기갑 예비군단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히틀러 본인이 이 핵심 전력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쥐고 있었고 그의 허락 없이는 단 한 대의 전차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히틀러가 잠에서 깨어나 상황을 보고받고 마침내 예비군단의 출동 명령을 내린 것은 상륙 작전이 시작되고 이미 수많은 병력과 물자가 상륙한 오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최고의 작전 사령관이었던 롬멜의 부재와 히틀러의 단잠은 독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롬멜이 전선에 돌아와 반격을 시도했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연합군은 해안가에 단단한 교두보를 확보했고 독일군의 방어선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히틀러의 명령 지연으로 제때 투입되지 못한 기갑, 부대는 연합군의 공습에 무방비로 노출되었고 효과적인 반격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롬멜이 아내의 생일을 축하하고 싶었던 인간적인 욕망과 히틀러의 독선적이고 광적인 성격이 엇갈리면서 독일의 패망을 가속화하는 결정적인 분수령이 된 것입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성공은 곧 서부 전선의 붕괴를 의미했고 이는 전쟁의 종말을 향한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히틀러는 제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순간 1945년 4월 30일 베를린의 지하 벙커에서 권총으로 자살했습니다. 당시 소련군이 베를린을 포위하고 있었으며 나치 독일의 패배는 이미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나치 독일의 지배가 끝났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으며 며칠 뒤인 5월 8일 독일은 공식적으로 연합군에 항복했습니다. 히틀러는 유럽을 하나로 만들려는 시도를 했지만 결국 다니엘서 2장 43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으리이다. 하나가 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성경 예언은 신비롭고 정확합니다. 무려 이러한 사건이 있기 2400년 전에 예언된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언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